입니다. 이번 수업은요, 고시원 창업 투자 방법 5가지, 또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시원에도 많이 살아봤고, 또 창업 컨설팅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서울에서 한 1억 5천 정도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적게는 한 300에서 많게는 400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냥 비용 다 떼고 실제로 나한테 벌을 수 있는 수익이. 그러면 1억 5천 정도면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면요, 한 4% 정도 나오니까 뭐 월 한 4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것은 4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10배.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주 임대 놓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걸 좀 운영을 잘하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신경을 써도 운영이 가능해요.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시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걸 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고시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시원의 이제 분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준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준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고시원하고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물론 노인복지주택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게 오피스텔 또는 이제 고시원인데, 이 고시원이 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시원에 얼마나 많이 거주를 할까요? 여기 이제 신문기사 보면 서울 인구 1%가 고시원에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내 인구 100명당 1명이 고시원에 사는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시원에 많이 살까요? 네,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서울 뭐 2호선 안쪽은 30평대가 다 10억이 넘어가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한 3억이 넘어가요, 서울에. 그래서 이분들이 고시원에 사는데, 특히 이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한 2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고시원에 많이 사는 거죠. 자, 고시원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음지에서 양지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게 다 불법이었어요. 저쪽 신림동 고시촌에서 독서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자고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오다가 이것을 이제 합법화한 겁니다. 언제요? 2009년 7월 16일 날 이 건축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이제 합법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그 다음 해인 2010년도에 준주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고시원 내부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방 안에 설치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시원 생각하면 굉장히 낙후되고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고시원도 있죠. 근데 요즘에가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합법화되면서부터 나오는 고시원들은요, 굉장히 고급화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고시원일 텐데요, 지금은 거의 뭐 준 호텔 것처럼 굉장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컨설팅 했던 고시원 내부 모습인데요, 인천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입구,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실내 방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용 주방하고 공용 휴게실. 크기만 작아졌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살만하죠. 요즘 고시원이 이렇습니다. 내부 시설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열고 들어가면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 샤워기하고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상 아래 냉장고, TV, 이런 이제 수납함. 의자 옆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침대가 있어요. 요게 1.8평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 지금 침대죠. 1인용 작은 침대고, 여기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샤워 부스하고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냉장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열면 옷장. 이건 이제 PC 겸 TV 모니터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1인 가구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한 1.5평 정도 내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강남구에 있는 고시원인데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게 럭셔리하게 돼 있죠.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요즘 나온 것들이. 이건 뭐냐면요, 고시원은 방 내부에 치사 설비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용 주방은 이제 별도로 두어서 여기 있는 입실자 분들이 이 공용 주방에서 이제 밥도 먹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밥통도 있고 또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입실생 분들이 여기서 같이 밥도 해 먹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데서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데서. 그래서 이런 데서 해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요거는 4평짜리 이제 고시원인데요. 작은 이렇게 1평, 2평짜리도 있지만 4평짜리로 된 고시원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시원으로 보이시나요? 거의 오피스텔 수준이죠. 네,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정체가 이제 고시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막 조그만 고시원도 있지만 이렇게 건물 단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다 이제 고시원 건물이에요. 여기도 이제 뭐 수정고시대에서 이 건물 전체가 다 이제 고시원인 거죠. 그래서 이 대형화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고시원의 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시원은요, 어디다가 지을 수 있냐면, 어디다가 이걸 할 수 있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가 하는 게 근생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이 있는데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 하는 게 아니라 근생시설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에 샤워실하고요, 화장실을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시원은 이 방 내부, 내가 사용하는 방 내부에 여기 나온 것처럼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취사설비는 불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취사설비란 싱크대를 포함한 열을 사용하는 음식 조리시설을 총 포함하는데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설비는 방 내부에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용 주방을 넣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적이 500제곱 미만입니다. 그럼 이제 평수로 하면 이제 150평이죠. 그죠? 150평.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고시원 창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고시원이 잘 된 데들은 이제 고시원이 하나의 건물에 막 2개씩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리가 여기 참 좋아요. 여기 막 공실도 없고 20실생도 많이 있어서 아주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시원이 이미 하나 있고 3층에 고시원을 하려고 해요. 자, 이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한 층에 이제 바닥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요, 나도 여기 하면 나도 100평이면 플러스 하면 200평이 되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15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해서 계약하고 인테리어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가 불가해요. 자, 공동주택이 뭐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주택이 있는 건물에 같이 못한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다세주택 보면 주택 외에 1층, 2층을 근생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건물 내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동일 건물에 고시원은 설치를 못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 보면 위로는 아파트가 있고 밑에 근생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근생시설에 고시원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할 수 있지만 그 건물 내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고시원 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내 건물에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면적 230제곱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하는 겁니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하는 준주택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가능한데 이걸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데 사거나 그런 것을 인수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고시원 분양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좀 덜한데 한 6년, 7년 전에 이게 아주 극성이었어요. 고시원을 오피스텔인 것처럼 이게 원래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건데 이것을 가능한 것처럼 해서 사기 분양을 많이 했죠. 지금도 간혹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 분양받을 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최소한 이제 방어는 가능하죠. 그래서 고시원은 분양하는 사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고시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고시원이라는 어감이 이렇게 좀 고급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여기 나온 것처럼 고시텔, 원룸텔, 리빙텔, 레지던스텔, 웰빙텔 이렇게 좀 멋진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전부 다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고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시원의 창업, 투자 방법 5가지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건물을 지어서 직접 고시원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조그만 건물을 150평 내외, 연면적, 바닥 평수의 합이 500제곱 미만으로 지어서 그것을 고시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신축을 통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을 여러분들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뭐 1층, 2층, 3층 아니면 3층의 일부를 내가 구분 상가를 이제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매입한 다음에 고시원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고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시원을 하는 게 거의 주택하고 같은 수준이 다 들어가잖아요. 구분 상가에 여러분들이 직접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평당 가격이 한 250만 원 전후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 100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고시원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한 2억 5천 정도 내외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요. 기존에 운영 중인 고시원을 이제 인수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방법을 아주 번듯한 걸 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깨끗하고 공실도 없고 운영도 잘 되는 것들은 그게 뭐 정상적인 가격에 나오겠죠. 아니 피가 더 붙어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운영이 잘 안 되고 막 공실도 막 절반 이상이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망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서 좀 손을 봐서 깔끔하게 고치고 잘 운영이 안 된 것들을 잘 운영되게 해서 공실을 만실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억에 산 걸 2억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정상화 시켜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익도 올리고 또 나중에 팔 때 권리금을 붙여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고시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고시원은 어디에 가능하다 그랬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 업무 시설이다, 아니면 주거 시설이다, 아니면 판매 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에 고시원으로 이제 창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냥 요런 것들, 요 4번, 이런 것들 중에 요 4번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인수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것을 이제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걸 사서 그것을 상태를 좋게 만들면 내가 나중에 팔 때 더 많은 이제 피를 붙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고시원 창업 투자 시 주의사항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시원을 이제 약간 좋게 표현했는데 이 10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실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꼭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 10가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 건물 내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150평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누가 이미 100평을 쓰고 있다. 그럼 내가 그 아래층에 또 100평, 한 200평이 되잖아요. 이거 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할 때 같은 층에 이런 고시원이 또 있는지를 보고 또 내가 쓰려는 면적이 150평이 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4층까지는 괜찮은데 5층 이상, 예를 들어서 5층이 한다, 6층이 한다, 7층이 한다 하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제 주계단이 있고 5층 이상부터는 하자 시에 피할 수 있는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층 이상을 할 때는 정말 주의해서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지자체별로 최소 평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요즘에 고시원이 너무 이제 열악해지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 제한을 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자, 고시원 3평 이상은 안 됩니다. 4평 이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정 평수 이상을 요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해서 내가 고시원을 할 때는요. 정방형보다 직사각형이 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요 창가 쪽으로 고시원을 이렇게 넣고
요 내부에 또 이렇게 고시원을 넣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방들은 뭐죠? 창이 없어요. 그냥 꼴방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면적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창문이 없는 방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 데도 있고요. 또 허가를 내준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것들은 요 창가에 있는 것보다 임대료가 쌀 수밖에 없어요. 창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정방향보다는 직사각형이 일반적으로 좀 더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규모의 경제예요. 어차피 내가 일정 면적에 들어가는 노동력, 시간, 노력이 똑같다고 하면 조금은 더 크게 운영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냉난방 시설을 특히 신경 써야 돼요. 냉방, 난방. 고시원은 보통 이제 바닥 난방은요. 엑셀이라고 하죠. 쭉 깐 다음에 방을 나눠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보일러에 가까운 쪽은 좀 따뜻하고 먼 쪽은 따뜻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난방이 골고루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냉방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고급 고시원은 각 방별로 이렇게 에어컨을 달아 놓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조기를 통해서 메인 에어컨에서 방별로 냉방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가까운 곳에선 힘이 있으니까 냉방이 잘 되는데 먼 데는 이걸 아주 세게 틀어놔도 그 에어컨 바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죠. 임차인들이. 그래서 냉방, 난방이 골고루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평수,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하는지, 또 소방필증이 있는지 이런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하다가 화재가 난다든가 뭔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크게 지게 돼요. 그래서 꼭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소방필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고시원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방서에서 내주는 소방필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이건 불법이에요. 아홉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신규 창업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일부분에 불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음식점이 있다가 내가 이것을 이제 고시원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합법이라 할지라도 이 불법사항이 이 건물에 있으면 이 고시원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제 이거 해결하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규로 창업하실 때 그 건물에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창업 전에 총무생활을 한번 해봐. 이 말은 뭐냐면요. 고시원도 이것도 경영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게 수입이 좋다는 것 때문에 준비 없이 창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적어도 고시원에 보면 이제 총무라고 있잖아요. 총무 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총무 생활을 해보면 고시원이 돌아가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도 단점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강담할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총무 생활을 좀 해보신 다음에 이걸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시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수업이 이제 신축을 하는 거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장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없는 분들은 은퇴 후에 노후에 이런 이제 고시원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작은 부재,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인 신축, 제2종 근린생활을 신축해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돈이 많지 않은 은퇴자한테는 이게 하나의 탈출구, 또 해결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시원 오늘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꼭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